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5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을 좀 먼저 적어보면요. 첫 번째는 시황이겠죠. 근데 시황하기 전에 평생 주식을 한다는 저희 회사 이름이 평생투자 파트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시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지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를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ETF로 오늘 상승했던 업종, 특히 오늘 방어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ETF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익의 어떤 증가율이, 증가폭이 커지는 쪽에 대한 업종들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아마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최대한 좀 두서없이 하지 않고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주말에 강철비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취미가 이렇게 딱히 없거든요. 제가 취미가 없다 보니까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사실 취미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도 예전엔 좋아했지만 지금은 운동을 전혀 거의 못 하고 있고, 운동은 맨손으로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거 말고 맨손으로 하는 거. 뭐 최근에는 이제 한 고객이 그 스쿼트를 알려주셔서 스쿼트를 좀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랭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플랭크 하니까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강철비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뭔지 아시죠? 이 영화? 영화가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볼까요? 강철비. 강철비. 여기 정우성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지금 정우성. 저는 사실 이게 북한 이야기 또 북한 이야기인가 뭐 이러면서 그냥 볼 게 없어서 봤거든요. 그 주말에 나와 이렇게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에 딱히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자 해가지고 이걸 봤는데 좀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고, 언제나 기자 평론가들은 잘 주지 않죠. 어떤 그 평점을. 그쵸?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기자 평론가 너네들이 한번 영화 만들어라 이런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영화를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보통 기자 평론가들이 평점이 높은 거를 보면 또 별로 이렇게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는 상업 영화로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일단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우선 재밌게 봤고, 이 영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최근에 어떤 북한 관련한 이야기를 소재로 많은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 쪽도 있고 연변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저는 북한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로 한 영화 중에 그래도 스토리가 가장 많이 좀 진전된 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유라는 곳에서, 그죠? 나온 것이죠. 유. 그러니까 이것도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봅니다. 배급이 어딘지 보는데요. 유 한번 찾아볼까요? 유라는, 그러니까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이제 바닥에서 좀 꾸물꾸물 하는 것 같죠? 월간 차트로 한번 보면 그쵸? 한참을 빠졌습니다. 그쵸? 한참을 빠졌고 주간 차트, 일간 차트, 일간 차트에서는 좀 올랐어요. 오르기는. 그러니까 뉴 혹은 뭐 쇼박스 한번 볼게요. 또 이런 쇼박스는 오늘 자리가 상당히 매수하고 싶은 너무나 매수하고 싶어지는 그런 자리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 두 종목이 모두 다 사실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라든지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장과 사실 좀 무관할 때가 있어요. 시장과 무관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쪽이 근데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변동도 좀 있고, 변동도 좀 크고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편인데요. 그러니까 시장과 무관하다 보니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쫙 이렇게 지수가 쭉 올라갈 때 대장주들과 함께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지수를 만들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런 애들이 가끔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이 물리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서 시장과 무관하게 가는 종목들. 하지만 실적은 좋은 종목.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사실 매매하기가. 근데 일단 뉴라는 그러니까 제가 쇼박스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해서 이 뉴라는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음, 이게 여러 가지라죠. 일단은 영화 제작도 하고, 그죠? 드라마 제작도 하고, 음원 사업도 하고, 영화관 사업도 하는, 그죠? 근데 이제 이 얘네 회사가 그 2016년도에 이제 태양의 후예 때문에 뉴라는 곳이 한번 훅 떴잖아요. 2016년도에. 그 이후로는 딱히 뭐 이렇게 이게 없었어요. 그죠? 아마 요 당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16년도에 태양의 후예 때 한번 급등했을 때가요. 그죠? 아마 저도 요 당시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요 당시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요 날에 매도를 꽤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그 갭으로 뛰고 엄청나게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물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섣불리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어, 추천하기도 사실 좀 버겁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근데 어, 이 회사가 실적과 어떤 라인업들이 2018년도에 좋아요. 좋아서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생각을 했어요. 잠깐만, 이 영화가 이 뉴가 2016년도 이후에 2017년도에 좀 이게 별로 이게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꽤 괜찮은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개봉하고 있는 강철비라든지 뭐 염력 뭐 이런 것들 독전 여러 개들이 좀 있고 거기에도 한 100억 이상 투자가 예정된 영화도 한 5편 이상 있고 그렇죠? 어, 그래서 아마 드라마도 총 5편 정도가 있고 JTBC에도 한 편 방영되고 공중 JTBC의 4편 공중파에 한 편 정도이고 다행히도 JTBC 쪽 거는 다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제작비를 다 100% 지원받고 만들기 때문에 사실 제작 수수료랑 판권 광고 수익에 따른 추가 지분이 수익으로 이제 인식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쪽에서는 꽤 큰 수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근데 영화도 보니까 한 두세 편 정도 내년에 영화 10편 정도 개봉하는데 한 두세 편 정도는 꽤 히트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뉴도 뉴라는 종목이 2018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갑자기 제가 종목으로
훅 들어갔네요. 2018년도에도 보면 2017년도에 ROE가 마이너스였는데요. 2018년도에 ROE가 5로 들어갑니다. 5.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16년도까지는 뭐 그저 그랬거든요. 2017년도까지는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고 이 회사의 최고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2018년, 19년 요 두 해가 꾸준한 안정적인 좀 어떤 수익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화 뉴를 보면서 맞다, 이 실적이 어떻게 됐더라? 차트가 지금 어떻게 생겼었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보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아, 괜찮았었네 하고서 왔었죠. 그리고 쇼박스 역시도 비슷합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소박스가 아니고 쇼박스죠. 쇼박스.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는 지금 자리가 조금 애매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서서히 들어가는 자리, 좋은 자리 같습니다. 사실 요 언저리가 52주 정도 이평선,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차트로 일간 차트에서는 200일 이평선이면 주간 차트에서는 한 40주 정도네요. 그죠? 40주 이평선이 같은 거잖아요. 40주라고 하면 40캔들의 평균값이에요. 40캔들. 그렇죠? 요 정도, 요 정도로 보면 한 40캔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더라도 요 정도에 한 40주 정도 이평선이 깔려 있겠구나. 200일 이평선이 깔려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평선을 깔고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주식을 좀 이렇게 오래라기보다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평선들도 어느 순간은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좀 선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평선들의 모양이. 그래서 일단 좋은 회사로 좀 보여지고, 일단은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번 영화를 한번 보세요. 한번 주말에 강철비란 영화도 한번 보시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평생 투자의 의미가 뭐냐, 평생 투자하려면 무슨 준비물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해보면, 어차피 제가 한 동영상을 짧게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통 이렇게 유튜브에 무슨 뭐 동기 유발 어떤 동영상들이, 동기 부여하는 동영상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보통 그런 동영상들이 3, 4분짜리니까 짧게 좀 보는데요. 이걸 한번 잠깐 보여드릴 텐데, 어차피 지금 보시는 저희 회원분들이 대체로 저보다는 인생에 있어서 다 선배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주식에서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인생에서의 어떤 좋은 인생을 사는 법, 성공하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과 사실 주식 투자가 크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인생을 살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주식에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영상 한번 짧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틀어보겠습니다. 회사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 꼭 한 명쯤 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남들보다 일처리가 빠르서도 빈틈이 없어. 이들이 임원이 되는 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이타이스턴 경영전략 교수는 대기업 경영진이 어떻게 임원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성공적으로 임원이 된 사람들은 상사에게 자주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질문은 이랬다. 어떻게 그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게 됐나요? 좀 소름 끼치죠. 제가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실력을 키우죠? 이런 질문은 실용적인 정보를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사의 마음까지 살 수 있게 해준다.
에어비앤비의 젊은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조언을 구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경영을 배우기 위해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를, SNS를 이해하기 위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디자인 감각을 높이기 위해 애플의 조너선 아이브를 찾아갔고, 우버, 드롭박스, 스퀘어, 리프트 등 성공한 스타트업 책임자들을 만나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했다. 체스키가 성공했으니까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겠지. 맞는 말이다. 게다가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지면 말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체스키가 에어비앤비를 잘 이끌고 온 동력이기도 한데 바로 독서다. 우리는 멘토를 만나지 않고도 그들의 책을 통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이렇게 말했다. 체스키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학습입니다. 그는 학습하는 기계와 같아요.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거든요. 실제로 체스키는 독서광이다. 그는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면서 틈틈이 경영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서적을 탐독했는데 특히 스티브 잡스나 월트 디즈니 같은 인물들의 전기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끊임없이 학습했다. 어느 날 그는 평소 존경하던 워런 버핏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 그의 방에는 주식 시세 표시기도 TV도 없어요. 그는 하루 종일 독서만 합니다. 또 하루에 한 번은 미팅을 하고 종종 묵상을 즐기죠. 그의 일과를 보고 깨달은 사실은 이겁니다. 누군가의 훈수나 비난에 휘둘리고 끌려다니기보다는 자기만의 주관과 생각을 키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체스키는 버핏과 헤어진 날 버핏에게 배운 점들을 글로 적어 팀원들과 공유했다. 버핏 또한 젊은 시절 월트 디즈니를 만난 후 그날의 일을 글로 남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배운 것을 제대로 체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노력행위였다. 그렇다. 조언 구하기, 독서하기에 이어 글쓰기는 학습하는 인간의 주요 습관이다. 기업의 경영자라면 글쓰기에 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경영의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글을 쓰면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 지식의 습득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량의 차이에 따라 일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식의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 일취월장의 저자 고영성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는 지식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언어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문해율을 높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습법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는 학습 능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조언 구하기, 독서, 글쓰기를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세요. 모르면 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꾸준히 매일마다 실천해 일취월장합시다. 사실 이게 책 광고성 동영상인데요. 뭐 저희가 뭐 책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한번 영상을 좀 본 건데요. 사실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평생 이제 주식을 진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준비물이 필요하고 저희한테 유료든 뭐 무료든 혹은 이 동영상을 그냥 보는 분들이든 저희의 이런 방송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어떤 것들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거든요. 아주 작은 일부분인 거고 저가 말하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다 어떤 주식 관련한 어떤 책들 있잖아요. 주식 레전드들. 그죠? 레전드들이 쓴 책들의 대부분 다 나온 거고 저의 주관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주식 책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뭐 교보문고도 갔다 와보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대로 된 어떤 주식책이 뭐 나온 건 신가는 없더라고요. 죄다 뭐 이런 거 뭐 재테크 하여튼 재테크로 뭐 나 월 3천 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별 이상한 책들 위주로 있었고 제대로 된 주식책들은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주식책 또 고르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일단은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식 관련된 책은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괜찮은 종목이 아니고 괜찮은 책들은 꼭 사고 그리고 저는 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살 때도 많거든요. 왜냐면 한 번 읽었던 책이 잘 손에 안 가서 안 읽혀져서 새로 사야지 또 읽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씩 사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식할 때도 평생 이제 주식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주식 노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노트는 저 역시도 오랫동안 좀 쓰고 있고 하는데 주식 노트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A4지 사이즈만한 연습장 이렇게 두 개로 된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어떨 때는 사는 종목에 그래프를 붙여놓고 매수 이유라든지 혹은 매도했으면 매도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매수 이유라고 하면 TV에서 어느 전문가가 사라고 했다. 혹은 매도 이유라고 하면 가슴이 떨려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이고 이것이 내년에 한번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허무할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매수 이유로 매수를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전 좋아진다고 보고 또 페이지를 넘겨서 어떤 장에는 최근에 읽었던 좋은 어떤 주식 책에 대한 어떤 독후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주식 노트를 적으면 가장 좋은 점은 매수하기 이전에 주식 노트를 쓰거든요. 매수하기 이전에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산다면 이 종목을 이제 분석하겠죠. 이 종목은 어떤 회사이고 뭐 실적이 어떻고 미래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적다 보면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아침 시작과 동시에 단지 수급 하나만 보고 3% 1%뭐 2% 먹는 단기 매매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주식 노트를 쓰면 단기 매매의 어떤 실수들을 줄일 수 있고 좀 안정적인 어떤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노트를 꼭 쓰셨으면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공부 어떻게 국영수 위주로 해 뭐 이런 거나 별반 다른 거 없지만 저는 주식 노트를 좀 오래 써본 입장에서 주식 노트가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서 써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는 어떻게 쓰는지 주식 노트를 한번 카페에다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하고 일단 꼭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보면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도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랑 엔터주 혹은 뭐 이런 방어주들, 게임주, 화장품주 이런 애들만 반등했고 나머지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락하면 하락했지. 근데 특히 이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비트코인을 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말하는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논리적으로 그래도 가장 나은 거.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이 중에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물론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지만 그래도 다 아는 종목이겠죠. 비덴트, 옴니텔 정도만 추후에 지금 현재 불타고 있는 지금 말고 안정되면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 내년에 정말 괜찮은지 보고. 이 왜 그러냐면 빗썸이라는 어떤 그 거래소의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 그리고 한 8.4% 정도의 옴니텔. 그렇죠. 이게 지분법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할래? 아니면 그 도박장에 그 어떤 하우스에 투자를 할래? 라고 하면 저는 하우스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도박을 직접 할래? 그 하우스에 투자를 할래? 라고 하면. 아니면 그 도박을 직접 하는 거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잘하면 따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뭐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박을 하는 그 흔히 그 하우스라고 하는 그 하우스는 계속 수수료를 먹잖아요. 이 하우스는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는 한은 도박에 사람들만 도박장에 찾아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코인도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테마주성보다 진짜 나는 비트코인은 해볼 거야. 이거 아니면 난 안 돼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그 거래소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라든지 옴니텔 정도만 보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다라는 거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는 애들을 지금 살 수도 없겠죠. 나중에 내년에 진짜로 얘네들이 지분법 이익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걔네들의 매출이 200억인가 뭐 이러는데 내년에 수익만 그 지분법 이익으로만 한 3, 400억 번다면 내년에 실적을 보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다가 나중에 좋은 자리에서 한번 뭐 해볼 수는 있겠죠. 비트코인 받기 난 안 할 거야라고 한다면. 하지만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냐면 이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호흡이 너무 빠르고 너무 집중돼 있고 너무 과해요. 과하고 앞뒤 안 보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막 난타전 같은, 흔히 보면 권투 선수들을 보면 뭐 1라운드 정도에는 그냥 몸만 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3라운드까지 한다라고 하면 1라운드에는 서로 이제 어떤 그 느낌을 보고, 그죠? 몸을 좀 풀고 호흡을 좀 맞춰보고 2라운드, 3라운드의 결과를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선수들끼리 붙으면 이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게 치열하지 않아 보여도 상당히 치열한 무언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에요. 1라운드, 2라운드 이 약속도 없고 1라운드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1라운드가 5분이라고 하면 지금 1라운드 5분 안에서 3분을 지나간 건지 4분 55초 정도 된 건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난타전. 왜냐면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수급의 논리가 그 메이저들의 수급의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고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 관련된 종목도 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저희 회원들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은 비트코인에 지금 많이 그 꽂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2라운드가 있을지 3라운드까지 갈지 그냥 1라운드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주의를 상당히 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 주식하는 거와 또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평생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평생, 이게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 평생 좋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라는 거랑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떤 원칙에 따라 살지만 그 삶이 사실은 재미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나고 났을 때 뭔가
좀 만족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일탈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주식에 있어서 좀 안전한 어떤 투자로 평생을 한다면 약간 주식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어떤 모범생 같은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쟤는 뭐 취미도 없고 술도 안 먹어.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쟤는 무슨 낙으로 살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한 어떤 매매를 추구해야지 된다라고 봐요. 그래야지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평생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드럼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보컬이 있고 뭐 기타가 있고 뭐 신디가 있고 어떤 음악을 하는 어떤 밴드라고 했을 때 이 밴드들이 음악의 소리가 좋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인 어떤 톤의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박자도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타 치는 한 놈이 나는 속주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혼자만 소리를 켜놓고 톤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혼자 연주를 혼자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들어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도 그런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평생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관련주들이 중간중간 하나씩 나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나왔고 그 전에 수소차도 나왔죠. 그 다음에 뭐 신약 바이오들도 있었죠. 신약주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냥 재미없어도 천천히 갈 수 있는 안전한 주식을 대장주들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은 그 일단은 지수를 한번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보면 이제 시장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어디 정도까지 왔을까라고 보면 혹시 여기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 곳이 추세가 시작이 반전이 되는 어떤 신호라면 그쵸? 신호라면 만약에 신호라면 요거 날을 빼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째 코스피는 7일째 지났거든요. 근데 보통 팔로스루데이라고 하면 추세가 탁 마지막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추세가 전환되는 요 날로부터 하루 이틀 3 4 5 6 7 한 4일에서 7일 사이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줍니다. 그러면 시세가 전환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점 비슷하게 잡았지만 아직 7일 정도 됐지만 그 어떤 추세가 반전되는 무언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바닥을 찍은 날로부터는 6일째 랠리 중이거든요. 이 바닥을 깨지 않고 6일째 랠리인데 이거 역시도 이 바닥을 깨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강하게 나와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번 이렇게 바닥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것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보면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요 모습을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바닥을 한번 쾅 찍고 나서 이렇게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랠리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랠리가 여기에서 강한 어떤 강한 무언가라고 하면 일단 지수는 1% 이상 강한 상승을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1% 이상 강한 상승이 보이질 않고 있죠. 요 구간에서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추세 전환이 실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다시 찍었을 때 이제 올라갈 때 이 바닥권을 이 저점을 여기 종가상 깨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추세가 전환되는 어떤 바닥 신호인가 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지수가 1% 이상 나오면서 거래량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전일보다 늘면서 지수가 1% 이상 상승하는 구간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는 거래량이 줄어서 아니고 둘. 그러면 보면은 요 날짜가 추세 전환 팔로스루 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런 날. 요 날을 뭐라고 하면 사실 이런 날과 여기 이 날 그리고 요 날이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좀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이걸 아마 근데 여기서는 지지받고 갈 때는 이 정고점들을 지지받고 갈 때는 거래량이 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 이렇게 확인해주는 거래량과 지수 상승 1.6%가 올라간 지수 상승일 때는 매수가 가능한 날 여기 요런 날들이 매수가 지수로서 가능한 날이고 지수가 요런 날이 나왔을 때는 대장주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대장주들이. 그쵸? 그래서 요럴 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요것을 최근에 우리 시장으로 한번 다시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그런 느낌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요 바닥에서 요런 느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쵸. 요런 날 근데 요 날이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고 여기서는 꼭 추가 매수를 대장주들일 경우에는 해야 되는 날들 그랬을 때 만약에 요 날과 요 날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직은 어떤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날이고 만약에 지금 모습이 요 날 만약에 요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안에는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루하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 말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보면 방어주들이 좀 올랐거든요. 방어주들 특히 오늘 미디어 컨텐츠 ETF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방어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 방어주들 안에는 엔터, 화장품, 뭐 게임, 이런 것들 그리고 미디어, 뭐 통신, 방송, 뭐 이쪽이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사실 요것들을 포함하고 플러스 제약바이오까지 해서는 원래 요런 애들을 방어주라고 하거든요. 방어주라고 하면 시장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도 그냥 항상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뭐 아파도 시장이 안 좋아도 병원은 가야 되잖아요. 아프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어주라고 흔히 말하는데 방어주들이 올랐다라는 것은 시장이 하락하는데 방어주들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이 방어주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만약에 올랐다면 얘네 방어주들이 오를 때 지수가 올랐다면 얘네들도 대장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들이 모여서 결국엔 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과 지수는 같은 거예요. 근데 가끔 지수가 떨어져서 내 종목이 빠졌어 이렇게 원망하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지수가 빠지면 내 종목이 빠지는 게 맞아요. 대신에 지수가 오르는데 내 종목이 안 오른다라는 건 이상한 거죠. 지수가 오르는데 내 종목이 떨어진다는 건 내 종목은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방어주들이 지수는 하락하는데 방어주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아직은 약세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 방어주들을 아주 잘 골라서 단기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방어주들을 단기 매매를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시장의 큰 흐름보다는 매일매일 본인 종목에만 집중하는 매매를 하다 보면 시장이 싹 돌아가는 걸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주도주들을 다 매매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를 매도를 하는데요. 보통 1년에 시장의 주도주들은 10종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주도주가 아닌 방어주들을 너무 많은 비중을 한다거나 너무 바쁜 매매를 하다 보면 진짜 시장이 돌아갈 때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의 어떤 단기 매매보다는 지수의 어떤 전환을 기다리면서 주도주들을 어떤 관심 종목 풀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좀 그러면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대표 종목들은 뭐 종목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종목은 맞긴 맞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주식을 하려면 너무 호흡이 바쁘거나 이러면 정신을 딴 데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도주에 집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1년 1년 해가지고 1년 1년마다 계좌가 적어도 20-30% 정도씩은 수익이 나는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시장이 더 좋으면 뭐 더 좋은 거고, 그죠? 시장이 안 좋으면 수익이 더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종목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어떤 나침판들이 있잖아요. 나침판. 지수라는 나침판을 보면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방어주들은 나침판과 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감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어떤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능숙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특히 시장이 하락하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 같은 종목을 들어간다라는 건 상당히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고 오늘 한번 이거 지수를 코스닥을 한번 봐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오늘 같은 장도 보면 지수가 0.17%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아직은 분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코스닥 지금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은 모습으로 버텨주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오늘도 분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하는 거래량이 늘었는데 오늘은 하락하는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기가 좀 이른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좀 보면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나는 매매를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나마 좋은 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글 썼던 거 내용 중에 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에 보면 일간 차트 상으로 보면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장에서 나홀로 신고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여기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요 정도예요. SM, JYP, CJ, CGV, CJ ENM, 쇼박스, 뉴, SBS 정도. SBS는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SBS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쉽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SBS도 한번 볼게요. 한번 SBS를 보면 요것도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데요. 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카페 글을 좀 써놨는데요.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주도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주도주는 아니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꽤 강하게 오르고 있긴 하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리포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시장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시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시장과 무관하게 방어주 형식의 종목들이 좀 오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방어주의 어떤 종목들을 고르려면 그래도 그나마 방어주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놈들은 를 한다면 뭐 아주 짧게라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 그 지수의 방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 오랫동안 주식을 하려면 주식 노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주식을 잘 몰라. 그리고 주식 노트 하기 귀찮아. 그냥 뭐 이런 식으로라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고요. 주식이 얼마나 어렵고 헷갈리는 장인데요. 그렇죠? 주식은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는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예적금을 부으는 게 낫습니다. 흔히 예적금의 금리가 싸니까 이거보다 더 받고 싶어서 주식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일반 금리보다 플러스 알파를 기대한다면 이 알파만큼의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죠? 노력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예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캔들을 아직 모른다든지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모른다든지 심지어 어떤 지수가 뭔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뭔지 그쵸? 진짜 모르는 분들이 ETF가 뭔지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간 차트가 뭔지 월간 차트가 뭔지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식해서 남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고서 하나 볼게요. 제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한결같은 무슨 이야기냐면 2018년 이렇게 볼게요. 2017년이 현재잖아요. 2018년도에 상승한다. 돈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제가 뻔하다시피 돈을 많이 버는 업종들도 말씀드렸고, 근데 오늘은 어느 입장이냐면 ROE와 같은 어떤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식은 이번 연도에 100원 벌었던 회사가 내년에 200원 벌고 300원 벌고 4년 후에 400원 벌고 이런 회사들보다 이런 회사를 그래프로 그리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100원 벌던 회사가 250원을 벌어야 되고 550원 벌고 1,500원 벌고 이렇게 늘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이 아니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는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아주 휘어질 듯한 이러한 종목들과 업종이 결국에는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2017년도에는 반도체였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이게 두 가지 실적이 이렇게 확 휘는 거 아니면 그냥 잔잔하게 일자로 가는 거 사실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회사예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은 2,000개의 종목 중에 300개 미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00개 정도. 근데 이렇게 확 휘는 애들은 50개 정도, 100개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300개 정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런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거고 이런 100개 종목 안에서도 한 10개 미만으로 추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과거 지금 나왔던 레포트들이 대부분 내년은 다 이렇게 우상향할 거다. 그래서 좋다. 내년도 2018년도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니지만 2018년도에 이렇게 휘진 않는다. 내년에 한국이 라고 얘기를 해주는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돈은 이렇게 많이 벌고 있어요. 뭐 100억 벌던 회사가 150억 벌고 200억 벌고 250억 벌고 이렇게 버는데 사실 이거를 증가율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휘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주목한 거죠. 이것을 흔히 비슷하게 보는 논리로 저는 이것을 이제 ROE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ROE가 꺾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런 내년의 업종, 한국의 증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현재. 저는 이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종목을 해보면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보면 최근에 한번 급락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확대보다는 제가 써볼게요. 일단은 이 회사가 2016년도에 22조를 벌었던 회사가 2017년도에 42조를 벌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껑충 뛰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2015년도에 19조 벌던 회사가 16년도에 22조를 벌고 17년도에 삼성전자예요. 42조를 벌던 회사. 그럼 이게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확 휘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년에 되면 50조를 벌거든요. 2018년도에.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돈은 벌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는 완만하지만 우상향은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ROE로 표현하면 이렇게 꺾여진다라는 거예요. ROE를 한번 볼까요? 꺾어지든지 횡보를 한다든지. ROE가 보면 여기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ROE가 이렇게 보면 2015년도에 11에서 16년도에 12, 17년도에 20, 내년에 21, 내후년에는 18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이 가장 강할 때는 ROE가 이런 모습일 때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삼성전자가 아주 강했고 이렇게 시장이 ROE가 횡보를 하거나 약간의 증가 혹은 약간의 감소 정도일 때는 왔다 갔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훅 빠질 거예요. 내년 뭐 상반기, 후반기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지수들이 보면 지수에서 그 성장률로 봤을 때 DO라는 종목 한번 봐볼게요. 주간 차트로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보면 상장 기업을로 펴놓고 ROE를 한번 보면 일단 실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2014년도에 마이너스에서 90억, 200억, 200억, 247억 이렇게 늘잖아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 200억 벌던 회사가 200억 정도를 벌면 주가가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거지만 ROE로 한번 보면 ROE가 2014년도 마이너스에서 15, 22로 갔다가 이번 연도에 ROE가 17로 확 줄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이익으로 보면 이렇게 돼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요. 뭐냐면 순이익이 우상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ROE가 우상향하는 거, 이 ROE가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순이익이 그냥 우상향이 아니라 휘듯이 우상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오라는 종목은 요때 16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훅 빠져버렸거든요. 16년도 상장기업 보면은 ROE 요때 보면은 17년도가 ROE에 적어볼게요. 한번 여기거든요. 14년도 아이고 제가 안 보이네요. ROE가 14년도에 ROE가 14년도에 마이너스에서 15년도에 15, 16년도에 어디 있어? 여기 22, 17년도에 17로 떨어지거든요. 요것을 한번 차트로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월간 차트로 봐볼까요? 이렇게 보면 더 비슷하겠네요. 그쵸? 검은색으로 14년도 ROE가 14년도가 요때였거든요. 14년도에서 15년도 마이너스에서 ROE가 15로 올라갔을 때 요때 보통 바닥을 잡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때부터 15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갑니다. 16년도를 지나서 17년도에 ROE가 빠지면서 훅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잔파동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렸는데요. 이게 보면 EPS 증가율이 기고효과, 기저효과가 아니고 기고효과. 기저효과라고 하면 그 전에 하도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나와도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착각을 보여주는데, 기고효과라면 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꺾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EPS가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전 상당히 일리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 보고서가 좀 조금 더 길게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요약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비중에서 가장 높은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가 특히 그래요. 반도체가 이렇게 꺾여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꺾이는 게 아니라 증가율, 그 폭이 줄기 때문에 100에서 200원 벌었던 회사가 200원에서 230원 번다. 이러면은 여기서 100원이 늘었죠? 근데 여기는 30원 늘었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240억을 번다. 그러면 10원 늘죠. 요 두 개는 완전히 그래프가 다른 거예요. 이익 자체는 쭉 가지만 이 증가 폭만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주가는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왜냐면 미래 것들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서 내년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 표시된 부분이 내년에 그래도 증가율이 높은 쪽을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 그쪽이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화장품, 음식료, 소매, 유틸, 그리고 호텔, 레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암울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많은 애들의 대부분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철강, 은행, 화학 쪽, 건설, 정유, 이렇게 시가총액 많은 애들이 꽤 많이 꺾인다라는 거고, 이 중간 애들만 좀 이제 오른다라고 하면 지수는 끝도 없이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횡보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어떤 이런 방어주들 많이 계속 왔다 갔다 시세를 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처럼 이렇게 좀 용감하게 쓰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애널들이 리포트를 항상 희망적으로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객관적인 어떤 좀 이야기를 좀 쓴 거고, 이런 절망적인 것들의 리포트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종목들. 그래서 이거 카페에 한번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거 보면 근데 좀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금리는 바닥에서 이제 올리고 있는 추세의 어떤 시작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금리는 아직은 낮은 단계이고, 그죠? 그리고 저성장이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그나마 성장성이 담보된 성장성이 담보된다라는 것은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무조건 실적이 가속도가 붙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소형주들이 라고 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중소형.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꺾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업종들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중소형주들이 많고, 정부 정책의 어떤 그 맥도 흐름도 좀 맞고, 그래서 이쪽에도 방어주이지만 이 방어주들이 진짜로 지수를 방어해주는 주도주가 될 수도 있을까라는 어떤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뭐가 됐든 지수의 방향은 꼭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월간 차트이고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지수의 바닥이 꼭 확인이 되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약세장일 때 상당히 괴롭거든요. 어렵고 수익도 잘 나지 않고, 그 기간이 이때였습니다. 2015년도에서 코스닥의 제약 쪽, 화장품 쪽이 고점을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했을 때, 요 해가 가장 많이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가까이를 상승을 했는데, 2년 상승하고 혹시 1년 정도가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수가 하락할 때 보통 두 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번 돈을 다 잃는 경우가 있고요. 벌지도 못했지만 계속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벌었으면 좀 모아놔야죠. 그래서 지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요거에 대한 시황은 매일매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매일매일 지수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서 없었는데요. 그래도 좀 재밌게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